자, 이번 주제는 집값 꺾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기사입니다. 집값 떨어진다, 힘실리는 목소리, 매수, 소비, 투자 심리도 다 꺾였다. 그래서 지금 이 매매 수급 지수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이 되면은 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매도자보다 좀 뭐 많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지금 계속 내려가서 이제 9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조금 줄어들고 매도자가 조금 더 뭐 힘이 실린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뭐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반응이 사실 많죠. 지금 뭐 인터넷이나 뭐 시장에서는 이젠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어떤 그 대상승장 이게 이제 끝을 봤다.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드디어 하락이 온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집값이 막 올라가고 해서 속상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약간 이제 하락장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제 집 안 산 사람이 승자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집을 사가지고 괜히 뭐 이런 불안감을 또 얻게 되니까 또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지금이 오히려 집 살 기회다. 이렇게 지금 조정이 올 때 사야지 언제 사냐. 그리고 지금 금매들 나오니까 이럴 때 금매를 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누구는 사라, 누구는 뭐 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헷갈릴 때 계속 하락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하락 기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돌아가면은 뭐 1960년대부터 집 사기, 뭐 집값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항상 집값은 뭐 폭락, 뭐 집값 주춤, 집값 하락 이런 기사들은 있었지만 너무 많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201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잊으셨어요. 벌써 한 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뭐 했지? 기억도 안 나실 텐데 2017년에 그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여드리면 어때요? 여기가 지금 중간이니까 여기가 지금 상하라고 치면 상반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근데 하반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상저하고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요때. 그래서 이때도 집값이 비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이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박근혜 전 정부 있죠. 전 정부 말기에 규제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엔가 아마 규제를 해요. 그 탄핵당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뭔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잡아야겠다 해서 규제가 들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2017년 상저하고 뭐 이런 느낌에서 어떤 기사들이 있었을까? 서울 집값 한풀 꺾였다. 근데 부산과 대전은 약간 풍선 효과가 오더라. 이게 8월 4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대책.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7년 파리 대책 해서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에서 정책을 대규모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8월 4일 가격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규제책이니까. 규제책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 당연히 충격을 주죠. 충격을 못 주는 규제책이라는 건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상승세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탁 꺾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그때 뭐 대규모로 뭐 공급을 하고 뭐 임대주택도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 로드맵 같은 걸 발표합니다. 앞으로 몇만 호를 막 공급하겠다. 거기다가 이때도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강남이 매수세가 주춤한다. 이건 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2017년 12월에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지만 기사들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당연히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양상이 엇갈리고 있고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근래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막 그 시장에 있으면 기사가 나온다. 자, 그러면 2018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도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래프가 바뀝니다. 이 2018년이 여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이쪽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이라고 치면 상반기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보세요. 이 경기도가 주춤합니다. 경기도 주춤하죠. 그리고 지방도 주춤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시작한 거예요. 서울발 상승이 2018년도 상반기에 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완전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2018년도 9.13 대책 이쯤이죠. 이쯤에 하도 폭등을 하니까 여기서 9.13 대책이 팡 터진 겁니다.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집값이 그냥 10% 이상 몇 달 만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13 대책이 터지면서 상반기 급등, 하반기 급등 후 정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2월달 2018년 뭐 3월 기사입니다. 2월 달이면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전세가율이 또 하락했다. 그래서 갭 투자자가 울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율이라는 게 뭡니까? 전세가는 매매분의 전세죠. 그러니까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만 비싸지면 전세가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매매가가 오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갭 투자자가 울상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때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파리 대책 터지고 양도세 막 그 다주택자들 중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이죠. 내년 4월까지 팔게 해주겠다. 내년 4월까지 집을 팔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그 4월이 지나니까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팍 꺾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양도세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내지? 하면 사람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제 못 팔겠다라고 하면서 상승률이 꺾입니다. 왜냐면 사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강남의 호가가 1억씩 떨어진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2018년도 10월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출 요건을 강화했죠. 왜냐면 9.13 대책이 딱 터지면서 다주택자 대출 금지시키고 뭐 LTV 40%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버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 집을 사야 되는데 강남이 제일 비쌌으니까 그때만 해도 15억 대출이 제로 이런 규제는 없었으니까 강남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대출이 갑자기 막히니까 어떻게 되죠?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고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급등하고 나서 정체기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9.13 대책이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었거든요. 다주택자는 대출을 못 받는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일어납니다. 강남 3구 매수문이 시들시들하다. 2018년 10월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 0.0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경기도 0.02% 정도. 그러니까 뭐 오른 건 맞는데 오른 건 맞는데 상승세 꺾였다라고 하니까 왠지 하락한 것 같잖아요. 색깔도 파란색이고. 근데 오르긴 오른 건데 유독 이때 광주가 막 올라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찬물을 끼얹죠. 왜냐?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급등한 서울 집값 버블 붕괴의 신호탄 되나. 2018년 10월 10일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벌써 얼마가 오른 것이냐 이게 10% 가까이 올랐다. 지금 생각하면은 좀 뭐야 10%밖에 안 올랐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10%가 오른다? 이거는 대단히 많이 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거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및 잔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이거 버블이다. 이제 붕괴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때 주담대 금리가 연내 5% 벽을 뚫나?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를 올렸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금리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금리가 이제 비싸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겁에 질린 게 있었어요. 9.13 부동산 대책 2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19억 하던 강남 매물이 17억까지 떨어졌는데 급매물도 안 팔린다. 대출 규제가 탕 터지니까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마아파트는 16억 가격,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는 16억까지 떨어지고 잠실 5단지 이것도 17억까지 떨어지고 상계주공 5억에서 4억으로 상도더샵도 8억에서 7억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막 내려가면서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대출 규제가 터지게 되면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싸게 던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2019년으로 넘어갑니다. 2019년은 어땠을까요? 아까 그 2018년 9.13 대책 터지면서 대출 규제와 그다음에 강력한 뭐 양도세 뭐 중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종부세도 막 올리고 하니까 상반기가 되게 지지부진하게 갑니다. 그래서 2019년이 여기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거의 뭐 오름이 없어요. 거의 오히려 약간 하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9년도 상반기가 실제로 시장에 매물도 많았고 로얄동 로얄층들도 많이 나왔었고 급매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서 실제 현장을 가보면 중개사분들이 아 이거 진짜 좋으니까 사야 돼. 사야 되고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대가 올라요.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고 그 파는 분들도 아 저희 집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저 진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하면서 되게 그 집값 올라가는 건데 파는 거예요라는 그런 그 제스처를 많이 하셨어요. 이때. 근데 사람들이 안 사. 왜냐면 분위기가 실제로 안 좋았거든요. 실제 막 1%, 2%씩 뭐 빠진 동네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19년 하반기에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이제 종부세 기준일이 6월이니까 6월 지나고 나서 이제 매물이 급속도로 잠기면서 이제 사야 되는 분들이 야, 매물이 없어지네? 하면서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하고 사니까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2019년도 상반기만 해도 어땠죠? 연봉 한 푼도 안 쓰고 13.4년을 모아야지만 한 채를 산다. 올해 가격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봐라. 2014년도만 해도 9년 모으면 집을 샀는데 이제는 13.4년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들 많았고요. 전국은 조금 적었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을 돌파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뭐 서울 아파트가 8억이 말이 되냐. 지금은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막 가격이 막 주춤주춤하면서 내려가는 게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반기 기사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 아파트 값이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추가 공급 계획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찔했다. 서울 주요 지역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마포가 0.35%가 일주일에 빠지더라. 나머지는 좀 뭐 적게 빠졌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이면 어때요? 야 마포가 이제 막 빠진다? 와 그러면은 야 이거 딴 데도 막 빠지겠는데? 송파구가 0.1%나 빠져? 야 이제 하락 반전이다. 이제 집값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때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16일에 12.16 대책이 나오죠. 그러면서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준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까? 15억의 기준도 없고 15억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강남 아파트의 약간 그 평균 가격대가 한 15억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강남발 대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남 아파트들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부터 딱 끊어야겠다 해서 거기 대출 규제를 딱 해버린 게 19년도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2020년은 어땠을까요? 2020년은 여기죠. 여기니까 상반기도 사실 상승을 했어요. 상반기도 상승을 안 한 건 아닌데 하반기가 완전히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상반기도 상승, 하반기는 폭등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0년 6월 달부터 이 8월까지 뭘 했죠? 임대차 3법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그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도 급등하지만 경기도도 급등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다 급등하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하반기를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강남 재건축 호가는 2에서 4억 정도 떨어지지만 뭐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마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매매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지만 뭐 오히려 뭐 조금 뭐 가격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뭐 마포자이나 뭐 파크리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호가가 막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꺾였다. 21년 3월 기사입니다. 3개월 만에 팔자가 우위다. 그래서 뭐 매수 우위 지수가 있었는데 이제 막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차 3법이 터지면서 또 한 번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나홀로 상승하던 노도강도 꺾였다. 2달 새 수천만 원씩 떨어진다. 그래서 16억 하던 게 14억으로 떨어지고, 뭐 16억 하던 게 15억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8억짜리가 7억 2천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거기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집값 하락의 신호탄일까? 이건 9월 기사입니다. 네, 이때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도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후로도 막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기사들은 계속 하락의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2021년은 어땠을까요? 2021년 여기입니다. 이거는 뭐 상하반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냥 폭등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뭐 상관 안 하고 다 폭등이죠.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임대차 3법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로 돈도 많이 풀렸고 그리고 계속 규제가 더 강해지면서 똘똘한 채로 점점 더 그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뭐 전국적으로 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기사가 안 나왔을까요? 아니죠. 21년도 3월입니다. 이사 가야 하는데 안 팔려요. 초조한 서울 집주인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이 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0.11%가 0.08%로 떨어지면 0.03% 떨어진 거잖아. 0.03. 근데 그래프는 거의 뭐 클레이튼 커쇼 이 커브 같죠? 거의 뭐 이 기울기는 지금 폭포수 커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 사겠다는 서울 시민 주택 구입 심리가 3분기 만에 꺾였다. 이제 진짜 꺾였다 이제. 그동안 이게 상승하지만 이제는 진짜 꺾였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왜?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동성이라는 그 돈잔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 그게 지금 끝난 거 아니냐. 왜 끝났느냐. 양쪽 완화가 아니라 양쪽 축소를 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돈을 오히려 회수를 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한다고 한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금리를 인상시켰죠. 3번 정도. 그리고 양적 축소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만 이제 먼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또 특수하게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LTV도 많이 잡아놨지만 신용대출도 안 해주고 뭐 DSR도 더 강화시키면서 사실상 지금 대출 받기가 아주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올라갈 거고 아직 안 올라갔지만 그리고 앞으로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질 텐데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없다. 지금까지의 유동성은 없다. 돈이 회수가 되는데 어떻게 오르냐? 라는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세가 속도 낼 전망이다. 아파트 5채 중 4채는 신고가 대비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5채 중에 4채가 신고가 대비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실제로 지금 KB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면 맞는데 하락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상승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0.2가 여기고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거 하락하고 있네라고 보이시겠지만 이게 상승폭을 이 상승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계가 아니라면은 여전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치가 이 정도 거의 0에 붙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상승은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개별 물건을 보면은 하락하는 것도 있고 상승하는 것도 있고 급등하는 것도 있고 급락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락이나 급락을 보면은 엄청 떨어져 보이는 거고 또 이렇게 상승이나 급등을 보면은 엄청 오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강남은 어떨까요? 강남은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평온하게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집값 안정 맞나? 강남권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떠요. 2월 3일 기사입니다. 보면은 수도권, 전국, 서울 해서 이게 하락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런 데처럼 대출이 어차피 안 나오는 데들이 계속 올라가고 도봉, 강북 뭐 이런 데처럼 상대적으로 대출이 좀 나오는 저가 지역들은 대출 타격을 입어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약간 좀 선호하던 지역들이 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뜨죠. 그래서 강남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뭐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2월 7일 기사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억대 하락이 줄이어 가고 있다. 거래 절벽 속에 가격 상승세는 멈췄다. 대치미도는 3억 이상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보면 또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기사만 보면 뭐가 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통계치로는 여전히 상승 중이지만 야 여기 얼마 떨어졌는데? 이단지 얼마 떨어졌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그 가장 큰 예시가 최근에 뭐 의왕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뭐 어떤 호재 때문에 급등했다가 막 떨어지고 뭐 1억 떨어졌다, 뭐 3억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면 이거 빠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들의 거의 대다수가 사실 지금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물려있는 매물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시장을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급매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잔금을 2월 25일까지 해주세요. 뭐 잔금을 3월 1일까지 무조건 하는 조건으로 이 가격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월세 입자가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1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없이 9억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지금 뭐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안 팔면 상속세 내야 돼. 그래서 막 팔아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지금 나오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래량도 워낙 적은데.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급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락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안 사면 그만이죠. 왜냐면 어쨌든 둘 다 하락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으니까. 근데 급매라면 사야 되는 거고 하락이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보면 됩니다. 행동. 집값 전망 눈감은 한국부동산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정부 기관인데 올해 집값 전망을 안 했어요. 아니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 추세라고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하락할 거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 추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 한국부동산원에. 아니 그 공공기관이시니까 통계를 내시잖아요. 부동산 통계. 자 올해 집값 전망 어떻습니까? 아 그게 말이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좀 아직 완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집값 하락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시스템이 나와야지. 아니 그 시스템은 원래도 없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약간 좀 고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시스템 가지고 판단하시면요. 아 그게 이게 고도화가 돼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고도화가 안 되면 통계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 아 그게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이걸 어떻게 맞춰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우리 형들이 지금 내려간다고 하는데 내려간다고 통계를 만들려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어떡하지?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주간 통계는 계속 내려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 이게 내가 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려간다고 하면 되잖아. 맞죠? 내려갈 거니까. 근데 부동산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통계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사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아파트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전용 120까지 확대가 되는데 원래는 85제곱밖에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5평형 정도 아파트 기준으로만 바닥 난방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 기준으로 30평대까지도 아파트를 지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룸형 도생도 뭐 전용 더 크게 키우고 방도 더 만들 수 있게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을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생이 아파트보단 빨리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거죠. 이거는 노무현 정권 말기 때도 똑같았거든요. 오피스텔부터 풉니다. 이게 가장 빨리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맞죠? 집값이 지금 다 떨어지는데 그럼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굳이 공급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대선 이후에도 대출 규제를 할 것이냐가 사실은 좀 관건이죠.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슈인데 결국에 대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를 할 것이냐? 지난 그 사자 토론 했었을 때 있죠. 그때 뭐 가장 유력한 후보 2명이죠. 여당과 야당 유력 후보 2명 모두 LTV 완화를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90% 해주겠다. 여기는 이제 90입니다. 90%.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0%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뭐 20%뭐 이렇게 대출이 나가고 있는 와중에서 엄청나게 대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생애 최초라든지 뭐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주춤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대출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완화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완화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미 올라버린 전세는 어떡하냐. 이거 보세요. 지금 최고 실거래가가 17억인데 최저는 9억이에요. 이게 매매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전세가 지금 같은 달에 이게 몇 중 가격이죠, 이게? 이게 한 10중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 가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9억에 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거는 막 17억에도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2중 가격, 3중 가격인 전세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 형이 해결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아마 쓱 넘어가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겁니다. 뭐냐? 전세값을 5%만 올려라. 신규 계약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5%밖에 못 올리지만 전세값을 만약에 네가 자발적으로 5%만 올리면 실거주 1년을 인정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실거주를 2년을 해야지 1주택자는 그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1년만 인정해 줄게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1년만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왔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도 네가 신규 계약, 전세 신규 계약을 5%만 올리면 그 1년을 챙겨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굳이 안 들어가도 실거주 한 걸로 쳐줄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년 실거주가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1년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없잖아요. 대부분 다 집은 2년 정도 살지 누가 뭐 1년 살고 갑자기 이사하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이 부족해가지고 전세를 동결 계약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쏙 들어갔어요. 뭐 이걸 왜 하냐고. 그래서 이 정책이 발표됐지만 그냥 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해서. 근데 핵심은 이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형이 왜 이런 거를 추진했을까? 이거겠죠. 하반기 전세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가지고 지금 이거 2중 가격 3중 가격이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 막지? 저 형님 말해봐. 저기 실거주 있잖아요. 이 실거주를 2년 살면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2년을 주자. 이거 어때요? 대신에 너 5%로만 올려라. 그러면은 저 이거 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도 괜찮다 야. 여기 실거주 하려고 비과세 받으려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내보내고 들어갈 텐데 실거주 2년을 챙겨준다 그러면 5%만 한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형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은 양도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뭐야? 잠깐만. 그러네. 야, 양도세를 못 걷네 이렇게 하면. 그렇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 전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야, 그러면은 1년만 하자. 에? 1년만요? 야, 1년만 하면 되잖아. 아니 그게 잠깐만요. 그게 2년을 살아야지 비과세거든요. 그게 비과세가 돼야 5%를 받을 텐데. 야, 그럼 양도세를 못 받잖아. 그렇긴 하죠. 야, 그럼 1년만 하자. 1년만 하면 되잖아. 아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수치나 기사를 보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이 되게 꼬여 있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눌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선 우리 형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선거 끝나고 뭐 하자. 야,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앞에 있는 것부터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억지로 눌러놓은 거면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금리가
1%가 된다고 해서 15억 하던 전세가 8억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집값을 같이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우리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를 악물고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이후 하반기 때 아마 본격적으로 전월세발 어떤 혼란이 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지금 상황은 뭐 거의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